7.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성공이란 단어처럼 모호한 것도 없을 것이다. 대체 뭐가 성공의 기준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물론 그들의 역경을 극복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건 진짜 영웅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걸. 그렇다. 당신과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늘 평범한 사람도 아니다. 2014년 내게 일어난 일들. 2014년은 내게 유난히 힘든 해였다. 그해 내가 만든 노트를 보면 그 해의 어느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일주일에 2, 3일은 지각을 했다. 모든 걸 버리고 몬트리올이나 세비야, 아이슬란드로 탈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비관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해 난생 처음으로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긴급한 업무가 있음에도 웹 서핑을 하는데 시간을 썼다. 매일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 평균 8잔의 커피를 하루에 마셨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그런데 말이다. 이와 같은 심한 강박과 조울증,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3개월의 마지막 8주 동안 나는 또 다른 노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소극적 소득이 20% 이상 늘었다. 꿈꾸던 집을 장만했다. 매일 아침 20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상을 했다.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 한 달 사이에 카페인 섭취량을 거의 0으로 줄였다. 불우아동을 돕는 자선기금 캠페인을 통해 10만 달러를 모았다. 지난 10년간 체결한 계약들 중 가장 흥미로운 비즈니스 계획을 성사시켰다. 근육량이 9kg 정도 늘었다. 조울증은 기업과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처럼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니. 결론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다.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영웅적으로,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내가 만난 타이탄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신경질적인 존재였다. 마크 앤드리슨과 에어비앤비의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내게 1995년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을 들려주곤 한다. 아직 큰 성과를 거두기 전인 넥스트에서 일하던 시절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사실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꾸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타인이 좀 더 지혜롭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잡스의 이 말은 천천히 곱씹어 볼 만하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과 나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걸 깨닫고 나면 다시는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권유하는 처방을 활용해보라. 간단하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고 권장한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두세 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아 120에서 180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을 확보하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두세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 커트 보니것의 말을 떠올린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이 든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니 별것 없었다. 단 한 가지 규칙만을 배우면 충분하다. 그들을 키운 팔할은 이 한 가지였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그러니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8. 눈에 잘 띄는 곳에 존재하라.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놀드 스왈제너거는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보디빌더로 기록되었다. 196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 5개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7개를 획득한 뒤 은퇴한 그는 영화 배우의 길로 나선다. 1982년 코난을 통해 영화에 데뷔한 그는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배우가 되었다. 나아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봉사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리더들과 협업하고 있다. 나는 이기러 나간다. 아놀드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다. 19살 때 첫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 우승한 직후 찍은 그의 사진을 보면 새파랗게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감 하나만은 압도적으로 빛나고 있다. 그는 그런 도도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 내게 이렇게 답했다.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온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낸다. 사소한 장애물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 였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보다 한 걸음 더 진한 극한점까지 가 있을 줄 알았다. 아놀드는 함께 대회에 출전한 경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무릎 부상이나 뭐 그런 걸 당한 적 있나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아니요? 왜요? 난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는데? 아놀드가 다시 말했다. 아, 그렇군요. 대개 허벅지가 나보다 얇은 것 같아서요. 혹시 부상을 당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례했소? 아놀드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은 선수들은 계속 전신 거울 앞을 서성이며 자신의 허벅지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고는 결국 그에게 진다. 아놀드의 심리적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아놀드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 쉽게 경쟁자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라. 최근에 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지난주만큼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 않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엄청나게 커진다. 아놀드는 실력의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력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놀드의 심리 전술은 정말 일리가 있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아놀드가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더스틴 호프먼, 알 팔치노, 우디 앨런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10kg이나 나가는 아놀드는 할리우드에서 쓸모가 별로 없는 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태연했다. 흔한 오디션 한 번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20살 때에 넘치는 자신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에 대해 그는 똑같이 답했다.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점점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는 한 식당에서 트윈스의 메가폰을 잡은 이반 라이트만 감독과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서는 4캔 위에 작성되었고 출연료는 공짜였다. 대신 이익이 나면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코미디와 아놀드의 조합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됐지만 영화 팬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트윈스는 아놀드에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아놀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들 때 체결한 계획이 떠올랐다. 루카스는 영화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스튜디오에 전달했다. 그러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고요? 네, 뭐 상관없어요. 장난감이든 뭐든 상관 안 할 테니 만드세요. 이는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였고 스타워즈 캐릭터를 이용한 장난감은 지금껏 80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잠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5년에서 10년쯤 뒤에 훨씬 큰 가치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이 거래에 들어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 엄청난 기회를 놓친 수많은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놀드의 비전은 경쟁이 아니라 승리였다. 커다란 기회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